147만 대전 시민 여러분, 눈을 뜨고 귀를 열어 이 시대 애국 선지자의 메시지를 들으십시오. 의회 민주주의를 파탄내고 법치주의까지 파괴하는 반국가 세력들의 망둥을 여러분 꼭 주시하셔야 합니다. 210만 충남도민 여러분, 160만 충북도민 여러분, 백척간도에선 대한민국을 구하고자 좌파 정권에 맞서 싸우시는 이 시대 영적 지도자의 호소에 이젠 행동으로 화답하셔야 합니다. 멀쩡한 검찰 해체도 모자라서 사법부까지 무력화하려는 이재명 정권과 저 민주당의 작태를 여러분 두 눈으로 똑똑히 보십시오. 지난 7년도 모자라서 또다시 전국 순회를 통해 침묵하는 국민을 일깨우고 계신 이 시대의 유일한 선지자, 모두 나서십시오. 이대로 두면 이 나라의 공산화는 불을 보듯 뻔하다고 예견하셨습니다. 선지자께서 다시 외치십니다. 강화문 천만 국민저항대회에 대전 시민과 충청도민 모두 함께 나서 주십시오. 그리고 분투하십시오. 국민혁명의 장 부정선거 진실규명 국민총괄위원장이시며 한기총 대표장을 지내신 정강호 목사님을 기립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와, 많이 오셨어.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해외 동포 여러분, 특별히 대전, 충청남북도, 세종시 여러분, 이 대한민국은 김대중, 노무현, 그리고 문재인이가 낮은 단계 연방제를 평양에 가서 서명을 하고 왔어요. 그때부터 이미 벌써 나라를 망한 것입니다. 특별히 김대중 이놈은요, 간첩이요, 간첩. 광주 교도소에 사상범 미전향 장기수, 사상범 102명을 김대중이가 북한으로 다 보내줘 버렸어요. 그럼 이 새끼는 간첩이 아니요. 그리고 노무현은 김정일을 만나서 뭐라 그랬냐? 바다의 NLL, 그러니까 저 연평도, 소청도, 그 다음에 백령도, 이것은 미군이 일반적으로 그었기 때문에 북한으로 돌려줘야 된다. 이따위로 서명을 하고 온 거예요. 그리고 문재인 이놈은요, 영상 있지? 도보다리에서 말이야, 우리나라의 최고의 기술인 이게 원자력 발전소 설계도를, 이거 보세요. 영상 보여요? 아니, 정상회담을 저렇게 바깥에서 둘이 소곤소곤 하면 돼요? 배석자 없이. 왜 저러냐? 저때 USB를 넘겨준 거야. 그 USB 안에는 뭐가 있었냐? 원자력 발전소 설계도가 그 안에 있었다고. 우리 보고는 원자력 발전소 하지 말라고 해놓고 이 기술을 북한에다 넘겨준 거야. 그래서 김대중 이놈은요, 평양 갔다 와서 하는 말이, 북한은 핵무기를 개발할 능력도 없다, 또 수단도 없다, 의지도 없다. 그런데 북한이 지금 핵무기 개발했어요,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이 3대 대통령들은 다 사기꾼들이야. 그런데 지금 이것을 실현하려고 하는 놈이 누구냐? 이재명이에요, 이재명. 이재명을 빨리 처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황주선 장군님을 잠깐 모시고 한두 가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종전협정하면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왜 안 되는지 이유를 설명 한번 해봐요. 보려 몰려야 돼요. 예. 종전협정하면 왜 안 되는지 설명 한번 해봐요. 지금 예. 종전선언이나 예. 협정이 없이 예. 지금 거의 80년 넘게 지금 우리가 성장과 민주화를 잘 했지 않습니까? 잘 되고 있는데
왜 이걸 자꾸 건드립니까? 지금은 휴전 협정 상태죠. 정전, 예. 잠시 정지한다는 겁니다. 또는 휴전 협정이랍니다. 휴전이라고 하는 것은 쉰다는 거죠. 언제든지 예, 다시 북한이 공격하면 바로 전쟁을 바로 할 수 있는 것이 휴전 협정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걸 종전하겠다 하면은 종전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 버려요. 종전 선언을 하면은 네. 이게 전쟁이 끝났다 그러면은 그렇죠. 지금 우리가 정전 협정을 감시를 하고 6.25 때에 우리를 도와서 이 휴전을 만들고 이렇게 한 유엔 사령부가 있을 명분이 없어집니다. 그렇죠. 유엔 사령부 나라는 거죠. 음흠. 해체하라는 겁니다. 아하. 그러면은 유엔 사령부가 해체되면은 네. 물론 저는 앞으로 김정은이가 뭐 핵을 가지고 하든지 재래식 무기를 가지고 하든지 네. 우리 단독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음. 반드시 우리가 이깁니다. 상대가 안 됩니다. 네. 그러나 전쟁을 한번 겪으면은 이 경쟁사회에서 없어지기 때문에 얼마나 뒤로 퇴보합니까? 종전 협정을 하면 주한미군은 어떻게 돼요? 주한미군도 유엔 사령부에서는 나가야 되는 겁니다. 나가야 되지. 그런데 이제 이것은 또 이승만 대통령의 한미 동맹회에서 약간은 다른 문제입니다. 그런데 거기도 김일성이부터 계속해서 미군 철수, 주한미군 철수를 외치는 북한의 의도에 부합되기 때문에 이런 건 안 된다는 겁니다. 보안법 폐지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네, 저는 여러분 이번에 31명의 국회의원들이 보안법 폐지안을 냈습니다. 여러분 이놈들은 정말 국가 반역죄입니다. 우리가 국가보안법을 제대로만 적용하고 제대로 처리했으면은 이런 사항이 안 됩니다. 앞으로 저는 국가보안법은 특별 사면이나 복권도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공소시효도 없애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야 나라가 삽니다. 그리고 방위 출신을 국방부 장관을 임명한 예가 전 세계에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 결국은 군대도 안 갔다 온 그 김민석을, 그것도 미 문화원에 불을 지른 놈을, 그런 놈을 총리를 세웠다면 총리를. 이걸 전부 다 종합해보면 뭐냐? 전쟁 없이 이재명이는 북한한테 나라를 갖다 바치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북한한테 나라를 갖다 바치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려면 광화문 광장으로 1000만 명이 모여야 돼. 빨리 이재명을 빨리 끌어내려야 된단 말이야. 동의하십니까? 이번 주에 광화문 광장으로 다 오기로 약속하시면 두 손 들고 만세. 자유 발언했어요. 자유 발언. 정말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우리 국민들의 수준이 여기 계신 우리 애국 시민들 여러분만큼만 돼서도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70, 80 평생을 살다 가더라도 자기 자식들한테 손주들한테 존경도 받지 못하고 이웃에게 시민들에게 국가에 아무런 좋은 영향을 끼치지 못하고 그냥 가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특히 우리나라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는 최근에 대만을 유심히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만은 국제사회로부터 국가로도 인정을 못 받고 있습니다. 아주 외톨이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만은요 얼마나 이런 자기들의 처지를 알고 대만 국민들이 대만 정부가 얼마나 슬기롭게 하는지 정말 본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올해 대만은 경제 성장률이 7.8%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여러분 7.8% 우리나라를 비롯한
미국을 비롯한 모든 주요 선진국들이 1%대에 머물고 있습니다. 나 홀로 지금 질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 대만은요, 이렇게 엄청나게 경제 성장을 하고 돈을 벌어도 여러분 이것을 헛되이 쓰지 않습니다. 국가 채무를 갚는 데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만은요 2010년에 국가 채무보다 올해 거의 14%가 줄어들었습니다. 아예 법으로 국가는 모든 세수를 장래에 우리 후배들을 위해서, 후손들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국가 채무를 줄이는 데에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2010년도부터 지금까지 25%가 증가했습니다. 말이 됩니까? 전부 좌파 정권 때 다 국가 채무를 열렸습니다. 왜요? 표 산다고, 복지한다고. 여러분, 대만 청년들은요 우리나라 청년들처럼 좋은 차 타고 다니지 않습니다. 알뜰살뜰 해가지고 미래를 위해서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어떻습니까? 우리 청년들이 이번에 여러분들 보셨죠? 캄보디아 사태 보셨죠? 여러분, 돈 100만 원을 받기 위해서 제 후배 선배들, 동료들을, 교회 친구들을 팔아먹는 놈들입니다. 누가 이렇게 했습니까? 여러분, 정교조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영국 병을 고친 대처수상은 탄광노조 하나를 굴복시키는 말미암아 영국 병을 고쳤습니다. 그 일을 하려고 하다가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저런 고초를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내 자녀, 내 후손들을 위해서, 이 나라의 장래를 위해서. 여러분, 지금 젊은이들이 자유대학을 비롯해서 각 대학에 40개 이상의 대학들이 대자보를 붙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 정치인들, 우리 지방자치제, 여러분 503년 동안 우리를 괴롭힌 중국을 향해서 굴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랬습니까? 왜 우리 종북, 종중 세력들이 이렇게 날뛰게 드는 것입니까? 바로 잡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일을 저와 여러분이 하고 있습니다. 저는 얼마 남았지 않다고 봅니다. 여러분, 단 몇 달을 애국을 하다가 예수한국 복음 통일을 위해서 일하다가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받고 내 후손들에게 인정받으면 그 삶이 보람 있는 것입니다. 이 일에 조금만 더 헌신하면 좋겠습니다. 목사님의 명령에 순종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방법은 무궁무진합니다. 우리가 믿고 기도하면서 나가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좋은 말씀 해주신 우리 정관 목사님과 황중성 장군님께 감사의 함성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대한민국의 현 주소가 아마 설마 그럴까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대한민국 공산화는 이미 80%를 넘었었고 망하는 거는 내일 모레입니다. 지금 원달러 1,500원대가 되면 여러분들 여기 KTX 안 올 수가 있어요. 제 말을 꼭 귀에 못이 박히도록 꼭 박아놓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회의 무질서를 질서로 만들기 위해서 법과 규칙을 만들어놨는데, 지금 이재명 정권이나 민주당 종북 좌파들이 하는 꼬라지는 법과 규칙을 없애고 나라를 지금 무질서를 만들어놨어요. 죄진 새끼가 죄진 사람을 처벌하기 말이 됩니까 이게? 그래서 이번에 일찌감치 비상계엄과 내란은 절대 성립될 수 없다.
대한민국의 모든 법학자, 헌법학자, 판검사, 내가 어지간하면 욕을 안 하려고 하는데 욕이 아니에요. 씨바스. 충청도라 욕은 할 수 없고 해도 돼요? 이런 씨발 새끼들 때문에 나라가 개판이 됐어요. 개판. 이거 용서하면 대한민국 살아갈 자격이 없습니다. 이분이 왜 이렇게 분노하고 여러분들에게 제발 정신 차리라고 하는지 직접 한번 모셔서 들어보겠습니다. 헌법학자 김학식 교수님을 모시겠습니다. 우리 대전 시민들 많이 오셨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요새 그 전준환 목사님이 재미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전라도 사투리로 그리어 안 그리어. 근데 충청도 버전은 그게 아니더라고요. 겨 아니여. 맞아요? 겨 아니여. 그리어 아니여는 전라도 버전이고 경상도는 충청도는 겨 아니여. 가장 함축적이에요. 겨 아니여. 예. 제가 공부를 또 해보니까 이 경기도 이론은 그런 말이 없고 맞아 안 맞아 그렇게 하더라고요. 이 경기도는. 근데 경상도는요. 내가 그 억양이 안 맞는데 아니야. 맞아. 아유 이제 흉내가 안 되네. 맞나 안 맞나? 맞나 안 맞나? 이렇게 비슷하게. 죄송합니다. 이게 좀 헌법이 아니라서 서툴어요. 예. 근데 하여튼 분명한 것은 우리 충청도가 제일 재밌는 게 겨 아니여. 딱 세 글자예요. 겨 아니여. 그려 안 그려도 길거든요. 근데 겨 아니여. 세 글자. 예. 아 참 너무 매력적이에요. 예. 여러분, 근데 우리가 1년 동안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은 단어가 내란이죠. 그렇죠? 그럼 뭐 눈만 뜨면 내란이고 내란 척결이고 내란 세력이고 이런 이제 가장 듣기 민망한 얘기들을 우리가 1년간 들어왔습니다. 작년 12월 3일 날 윤석열 대통령께서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계엄을 선포하셨는데 그것을 예컨대 바로 내란이라고 몰아붙이면서 이재명 일당들이 국가 권력을 장악했죠. 그것을 저는 뭐라고 표현하고 싶은가 하면 이재명 일당들이 국가 권력을 장악한 것은요. 국가 반란입니다. 명백하게 국가 반란을 했어요. 예.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께서 현직 대통령인데 대통령이 국가 권력을 또 가지려 한다? 그게 어색하지요. 본인이 대통령인데 무슨 국가 권력을 다시 가지려고 그래요. 오늘 조은석 특검이 발표를 했는데 계엄의 목적이 뭐냐? 국가 권력을 독점하고 유지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어설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것은요.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계엄을 선포한 것이죠. 아니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탄핵을 한 30번 했거든요. 마구잡이로. 제가 헌법 교수를 현직에서 30년 넘게 해봤지만 우리가 탄핵이란 단어를 잘 들어보지 못하고 우리가 살았습니다. 그러나 30년 정도를 탄핵함으로 인해 가지고 윤석열 정부의 손발을 다 잘라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도 대통령 특활비를 80억인가 된 것을 갖다가 0원으로 만들었죠. 본인들은 다시 80억을 만들었잖아요. 대통령 특활비만 0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검찰의 특활비 각종의 꼭 필요한 돈들을 0으로 만들어 놓고 대통령에게 도전을 한 것입니다. 제가 그 헌법재판소 판례에도 나와 있고 좀 점잖은 사람이 이런 말을 합니다. 아니 그렇다 그래가지고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겠는가?
아니 헌법과 법률이 정한 방법이 또 있을 터인데 왜 비상계엄을 선포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공개적으로 다시 한번 묻습니다.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현행 헌법하에서 비상계엄 이외에 다른 방법이 있다면 단 하나라도 있다면 나한테 이야기하라는 것이. 다시 한번요. 현행 헌법과 법률하에서 이재명이가 예컨대 29명을 탄핵을 하고 예산을 영으로 만들고 모든 악법을 계속 만들면서 윤석열 정부를 공격했는데 이거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계엄 말고 헌법과 법률에서 이것 말고 단 하나라도 있으면 나에게 이야기해보란 뜻이. 그런 수단이 전무하다.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말에 속으면 안 됩니다. 헌법재판소도 뭐라는가 하면 탄핵 이외에 계엄 이외에 다른 방법으로도 얼마든지 가능할 수 있을 터인데 왜 가장 극단적인 계엄을 선포했느냐라고 말을 하지만 실제로 헌법이나 법률 하에서 이재명 일당들의 공격을 막을 수 있는 것은요 계엄밖에 없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오죽했으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했냐 말이죠. 두 번째로 계엄이라고 하는 것은 내란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계엄은 헌법 77조에 근거해서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것이에요. 헌법에서 대통령에게 이러이러한 상황이 되면 계엄을 할 수 있다라고 헌법이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 저 화면을 잘 나와 있죠?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에 있어서 자, 요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계엄은 누가 할 수 있는 것이죠? 대통령만이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주목할 것은 대통령의 헌법상 지위는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국회의장과 대법원장과 같은 레벨에서의 행정부 수반의 대통령이 있어요. 그게 첫 번째 지위입니다. 그러나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국회의장과 대법원장보다 더 뛰어넘는 그런 지위를 갖고 있다라고 헌법학자들이 책에서 한 명 예외 없이 쓰고 있어요. 그걸 뭐라 그러느냐? 국가 원수로서의 지위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정리해봐요. 대통령은 국회의장과 대법원장과 같은 레벨에서의 행정부 수반에서의 책임자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동시에 대통령만 갖고 있는 지위는 뭐냐? 대법원장과 국회의장을 뛰어넘고 대한민국 자체를 대표할 수 있는 권한, 그걸 국가 원수로서의 지위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제가 지금 비로소 처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 헌법 교과서에서는 다 이렇게 기술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대통령은 국가 원수로서의 지위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여기 77조 1항의 계엄 선포권은 대통령이 국가 원수로서 행사할 수 있는 몇 개 안 되는 권한 중에 하나가 여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다고 했을 때 이 계엄 선포권은요, 다른 사람은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위임받아서 할 수 없는, 대리할 수 없는 최고의 국가 권력이 바로 계엄 선포가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대통령밖에 할 수 없어요. 첫째. 두 번째는 어떤 경우에 하느냐? 전시사변 기타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라고 그랬는데 이번에 대통령이 작년 12월 3일 날 계엄을 선포했을 때는요, 전시 아닙니다. 사변도 아니었었어요. 그런데 우리 헌법은 뭐라고 돼 있어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가 발생하면 이런 뜻이죠. 전시사변은 비록 아니라 하더라도 대통령 판단에 전시사변 못지않은 국가의 비상사태가 발생하고 있다든지 할 우려가 있다고 하면은 대통령이 판단을 해서 계엄을 한다고 돼 있는 것이에요. 맞지요?
제 해석이 어렵습니까? 이보다 잘할 수는 없지요. 그러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상황적 조건인 국가 비상사태인지 아닌지는 누가 판단하느냐? 대통령만이 판단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니, 헌법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윤석열 대통령도 그 검찰총장 출신이기 때문에 이 헌법 조문을 100번도 더 읽어봤을 것이에요. 그렇겠죠? 두 번째는 여러분 계엄이 선포되니까 국회와 중앙선관위에 군인이 투입됐죠. 그러니까 뭐 정청래 이런 놈들은 뭐라 하면 뭐 군합발이 어떻고 있다고 소리 하는데 계엄의 본질은 뭐냐? 경찰력으로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누구를 동원하라고 돼 있느냐? 병력으로서예요. 병력으로서. 계엄은 따라서 누가 투입되느냐? 군인이 투입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에요. 따라서 비상계엄을 당일 목요일 날 10시 반에 비상계엄을 선포한다라고 하고서 바로 군인이 국회에도 들어갔고 중앙선관에도 들어갔지요. 적법해요? 부적법해요? 계엄을 선포하니까 병력으로서 이렇게 했다. 병력으로서. 그래서 군인이 투입된 거예요. 그 다음에 군사상 필요에 응하거나 뭐 공공의 안정질서 이러한 목적은 대통령이 판단을 했단 말이죠. 따라서 국회나 중앙선관위에 군인이 들어간 것은요 적법해요? 적법하지 않아요? 겨우 아니요. 맞잖아요. 여러분 우리 그냥 뭐 상식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헌법 조문에 나와 있어요. 예. 자, 그러면 나온 김에 사망까지 봅시다. 사망. 우리 헌법은요, 여러분 계엄은 두 가지가 있는데 비상계엄이 있고 경비계엄이 있지만 경비계엄은 헌법이 별 말을 안 해요. 이건 좀 시원치 않거든요. 이건 계엄법에 나와 있는 건데 헌법은 특별히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할 때는 이러한 혜택이 갈 것이다 라고 헌법은 말하고 있어요. 그럼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할 때는 어떤 일을 할 수 있느냐? 자, 첫째 줄 봅니다. 둘째 줄에 영장제도,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에 마지막 줄에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그랬어요. 자, 그럼 보십시다. 영장제도에 대해서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 영장의 예외를 허용한다 이 뜻입니다. 그 제 개인의 얘기가 아니에요. 대한민국 모든 헌법 교수들이 쓰고 있는 한 7, 8종의 책에 보면 다 똑같이 쓰고 있어요. 아시겠죠? 예외가 없어요. 자, 그렇다면 당일날 중앙선관위에 병력이 투입됐죠? 투입됐는데 중앙선관위 직원들의 휴대폰을 영장 없이 뺏었어요. 이게 위법한 것 같죠? 아니에요. 왜냐하면 영장제도에 대해서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비상계엄이 선포되면요 중앙선관위 직원들한테 가서 영장 없이 휴대폰 내놔 빼앗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겨우 아니요. 그다음에 중앙선관위에 들어가가지고 막 서버를 뒤졌잖아요. 그렇죠? 영장 없이 압수수색했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여기 나오잖아요. 영장 제도에 대해서 특별한 조치할 수 있다는 말은 영장 발부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잘 보시면 특검이나 이재명이나 정청래는요 중앙선관위에 군인이 투입된 것에 대해서는 이 인간들이 말을 안 합니다. 왜 안 하느냐? 그게 헌법적으로 적법한 조치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대로 나오잖아요. 영장에 대해서 특별한 조치할 수 있다. 휴대폰 그냥 뺏을 수 있고 중앙선관위 압수수색 영장 없이 가능하다는 것이에요. 자, 거기까지 다 적법하지요? 그러면 윤 대통령이 왜 중앙선관위에 군인을 투입했겠는가? 국회보다 더 많은 사람이 들어갔어요. 그거는 왜냐면 백종원 예전에 국정원 3차장이
이 중앙선관위를 담당하는 책임자인데 그 사람이 현직에 있을 때 대통령에게 보고를 했어요. 중앙선관위를 가서 보안감사를 해보니까 업무용하고 선거용이 서로 분리가 안 돼 있고 뚫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업무용으로 어떤 놈이 들어갔다가 선거용 그 파트로 들어갈 수가 있잖아요. 대단히 위험하다. 문제가 있다. 이렇게 윤 대통령에게 보고를 했던 것이에요. 그는 나중에 이 사람이 이 특검에나 또 헌법재판소에 나와서도 그런 증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선관위는 업무용과 선거용이 반드시 거기는 벽이 쳐 있어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 안 됩니다. 왔다 갔다 하면 외부인이 업무용으로 들어와서 해킹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선거에 부정선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막아야 되는데 백종원 3차장 보고는 이게 열려있다는 거예요. 열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중앙선관위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통해서 이 부정선거 의혹을 명명백백하게 밝혀내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하신 것이에요. 여러분, 선거 부정이 있게 되면 선거 하나만 하잖아요. 그렇죠? 민주주의에 꽂힌 선거가 완전히 거짓말로 뭉개져 있기 때문에 지금의 근데 문재인 때부터 지금까지 보면요, 이재명 일당들의 지지가 180석이 넘어요. 그건 도저히 우리가 상식적으로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보고가 들어가니까 윤 대통령으로서는 중앙선관위를 한번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 그전에는 왜 못했느냐? 그전에는 선관위에 대한 압수수색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 중앙선관위가 있으면요, 시도 선관위가 있고 시군구 선관위가 있고 투표구 선관위가 있어요. 대전시도 선관위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각급 선거관리위원회가 있는데 거기에 위원장들은요, 현직 법원장이나 현직 부장판사가 겸해요. 하다 보니까 그 각급 선관위의 문제점을 알아보기 위해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하면요, 동료 판사가 그 위원장으로 있기 때문에 선관위에 대한 압수수색을 대한민국이 썩어가지고 단 한 건도 허용하지 않았던 것이, 단 한 건도 안 했던 것이에요. 그 대한민국이 썩은 것이죠. 이 판사놈들이 예컨대 법률과 헌법과 양심에 따라서 재판을 해야 되고 누구보다도 정의 편에 서야 되는데 이 인간들이 자기 동료의 문제에 걸린다 그래서 압수수색을 허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국민 많은 사람들은 부정선거에 의혹이 있다. 그러면 한번 뒤져봐서 아니면 아니고 기면 기고 판단을 해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걸 안 했단 말이죠. 안 하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그러면 비상계엄 이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중앙선관위에 영장 없이 압수수색을 하고 중앙선관위 직원들의 영장 없이 휴대폰을 뺏을 수 있는 방법은 비상계엄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입니다. 그러면 국회에다가는 병력을 왜 보냈느냐? 그것도 의문이 되죠. 이런 겁니다. 지금 우리 헌법을 보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경우에 국회가 제적 과반수로 해제를 요구하면 해제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중앙선관위에 군대가 투입됐어요. 투입됐는데 중앙선관위에 서버를 가서 체크를 하고 그다음에 사진도 찍고 뭐 다 뒤져서 뭘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하는 시간에 국회가 해제 요구를 하면 그 일을 못 하잖아요. 못 하기 때문에 중앙선관위에 들어가서 이 부정선거 의혹에 필요한 각종 자료를 확보할 때까지는 국회가 해제를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병력을 보낸 것이에요. 그거를 가지고 예컨대 뭐 군합발들이 뭐 국회를 어쩌고 저쩌고 떠들고 앉아있는데 실제로 목적은 거기에 있는 것이죠. 제 설명이 맞아요, 안 맞아요?
겨 아니요. 우리 이 충청도 너무 좋아. 세 글자 문데 겨 아니요. 예. 그럼 여기서 보면요. 그럼 중앙선관위에 군인들이 들어갈 수 있느냐? 보면요.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그렇게 돼 있죠? 그러면 정부의 권한에 대해서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라고 돼 있는데 이 경우에 특별한 조치가 뭐냐? 이거를 아는 사람은 대한민국에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헌법은 이런 국가 비상사태의 경우에 대통령에게 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했고 구체적으로 무엇을 할지는 헌법이 아무런 말도 안 하고 있는 것이에요. 결국은 뭐냐? 국가 비상사태이기 때문에 비상계엄을 선포할 정도라면 대통령을 믿고, 대통령은 국민이 뽑았으니까 대통령을 믿고 백지수표를 헌법은 주고 있는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렇죠? 여기서 정부는요, 중앙선관위는 정부의 영역에 포함된다고 봐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중앙선관위는 법을 만드는 기관인가요? 아닌가요? 아니죠? 예. 그럼 법을 판단하는 법원도 아니죠? 중앙선관위가 하는 일은 딱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국민투표 사무, 선거 사무, 정당 사무. 딱 세 개예요. 국민투표 사무는 그동안에 없었죠? 국민투표가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이 인간들이 봉급받고 한 것은 딱 두 가지밖에 안 한 거예요. 선거 사무와 정당 사무. 근데 요 사무는요, 행정부가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행정부가 해야 되는 일인데 우리나라는 예외적으로 중앙선관위를 만들어서 이 일을 맡겼던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나 법원의 권한이라고 헌법은 되어 있지만 이때의 정부는 가장 넓은 의미의 정부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중앙선관위원회도 여기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통령은 헌법 77조 1항과 3항에 따라서 중앙선관위에 병력을 투입했고 영장 없이 압수수색 등을 했던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랬는데 이 인간들이 대통령의 이 비상계엄 선포를 바로 내란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 내란은요, 두 가지 요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됩니다. 뭐냐? 국가 권력을 갖지 않은 자가 국가 권력을 가지려고, 그렇죠? 국가 권력을 갖기 위해서 폭동을 일으킨다. 폭동. 그럼 우리 형법 조문에 나와요. 폭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폭동. 두 번째는 국헌문란의 목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헌문란의 목적으로 폭동을 해야 된다라고 우리 형법에 나와 있단 말이죠. 그럼 여기서 폭동은 뭐냐? 대법원 판례가 있어요. 뭔가면 한 자치단체 전체의 안전을 위해할 정도의 대규모 폭력 행사다라고 되어 있는 것이. 한 지역 단체 전체, 대전이라면요, 대전 전체를 커버하든지 아니면 대전에 동구 있죠, 동구. 있겠죠? 동구 전체가 폭행을 통해서 안전이 위협될 정도의 다수의 무력 행사가 있어야만 폭동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야, 이 한번 빨리 앉아. 왜 계속 서 있어? 에? 앉아서 해, 앉아서. 폭동은 뭔지 아시겠죠? 한 지역 단체의 안전을 해야 할 정도의 대규모 폭력 행사라고 대법원 판례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폭동이 이번에 있었어요, 없었어요? 겨 아니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폭동이 없었으니까 내라는 내자도 성립하지 않는다 뜻이에요. 두 번째,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나라 판례가 있습니다. 국회를 한 달 반 정도 강제로 점령할 때, 국회를 한 달 반 정도로 장기간 권한을 하지 못하도록 기능을 마비시켰을 경우에를 국헌문란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게 대부분 판례가 나와 있어요. 저는 그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12.3 계엄이 선포됐을 경우에
내란이라고 몰아붙였지만 우리 광화문이 제일 먼저 얘기했잖아요. 내란에 내자도 꺼내지 말라 말이죠. 왜냐하면 첫째 뭐가 없었어요? 폭동이 없었어요. 국회를 갖다가 한 달 반 점령했나요? 딱 2시간 반 만에 끝난 거예요. 해제까지는 6시간이지만 실제로 사실상 종료된 것은 2시간 반밖에 없었다는 뜻이에요. 그렇다면 2시간 반 동안에 일어난 국회에서의 행위하고 그 다음에 폭동이 없었잖아요. 따라서 내란의 내자도 끊을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 이야기는요, 광화문에서 제일 먼저 얘기했습니다. 그거 아니요. TV조선에 나와서 떠드는 헌법교수가 많이 있었지만 이 자식들은 다 눈치 보고 있더라고요. 다 뭐 내란이라 했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내란이 아니란 말이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저 인간들이 지금 대한민국을 다 내란으로 몰아가고 있지만 저는 분명히 대한민국의 사법부를 믿기 때문에 내년 2월 초에 지규현 판사가 결론을 내릴 때는 내란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저는 판결을 해주리라 저는 믿습니다. 그 이유는요, 내란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예컨대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때 절차상의 흠이 있을 수 있어요. 대통령이 예컨대 보면 우리가 국회에 통보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통보를 안 했거든요. 이제 그거를 트집 잡아가지고 뭐 죄를 묻는다면 직권 남용은 혹여 모르겠지만 내란은 성립하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반드시 우리가 바로 잡아야 될 것은 뭐냐? 내란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재명이의 국가 반란은 존재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재명이 국가 반란을 한 것이잖아요.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구국의 심정으로 목적을 가지고 대한민국이 언제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대한민국이 헌정 질서가 무너졌다라고 피 끓는 마음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호소하고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비상계엄을 선포했는데 바로 내란이라고 몰아붙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무릎 꿇고 거기에 동조를 했다는 뜻이에요. 그게 바로 국가 반란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광화문 애국 세력들은요, 반드시 내란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목숨 걸고 지켜야 될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다 무너졌어요. 여러분 검찰도 어떻습니까? 대장동 사건 항소 안 했죠? 검사가 무릎 꿇었죠. 그 다음에 지금 이 헌법재판소도 사심제 해야 된다 그러니까 헌법재판 소장도 나서서 네 필요합니다라고 화답을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판사들도 지금 계속해서 재판을 미루고 있지 않습니까?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서 성남시가 로펌에다가 사건을 의뢰하려고 하는데 대형 로펌이 그 사건을 맡아주지 않아요. 왜냐? 변호사들도 이재명이가 무서운 것이에요. 검찰도 무서워해, 법원도 무서워해, 변호사 집단도 무서워해, 다 무서워하죠? 통일교도 이재명이를 무서워하죠? 해산시킨다니까 어떻습니까? 다 무릎 꿇고 있잖아요. 이재명이의 국가 반란에 대해서 반란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요, 광화문 애국 세력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재명에게 틀렸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요, 광화문 고백교회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렇죠? 통일교는 무릎 꿇었지만 광화문 고백교회는 무릎 꿇지 않습니다. 왜냐? 우리는 이 땅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조금도 두렵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지금 계속해야죠, 조금. 네. 지금 연사가 셋밖에 없는데 황 장로님 벌써 가셨고
이동훈 장로한테 바톤을 넘기기도 좀 아쉽고 해서 하나만 제가 더 말씀드릴게요. 우리 이제 전광훈 목사님을 지금 계속 구속하려고 하죠. 그 왜 그러느냐? 대한민국에서 올바른 말을 하는 사람은 광화문 이 애국 동지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리더인 이 전광훈 목사님을 구속 기소하려고 난리 법석을 피우는데 제가 볼 때는 안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 또 안 돼야 되는 것이죠. 서부지법 사태에서 청년들 100명이 법원을 파괴했다 그래가지고 현재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습니다. 서부지법 사태와 관련돼서 이 법원을 파괴한 사람들의 청년들은요 어떤 심정으로 했겠는가, 이런 마음이었을 것이에요. 그날 차은경이란 판사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는데 그 이유가요 딱 15자입니다. 피의자는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 요거 15자밖에 안 썼어요. 그러면 거기에 증거를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말은 전혀 설치가 되어 있지 않고 이유는 말하지 않고 딱 15자만 쓴 거예요. 그 당시 윤석열 대통령은요 현직 대통령이었어요. 전직이 아니었습니다. 현직이에요. 현직 대통령을 구속하는데 15자, 달랑 15자로 구속할 수가 아니요. 안 되겠죠? 일반 잡범 취급을 하고 있으니까 젊은 청년들이 화가 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열 안 받습니까? 열 받아서 법원을 공격을 했던 것이에요. 물론 결과론적으로 우리가 법원 공격을 뭐 잘했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청년들 마음에 불을 질렀기 때문에 청년들 마음에 분노를 극도로 끌어올리게 누굽니까? 차은경이가 15자밖에 안 되는 것으로서 영장 발부를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당시에 윤석열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45분간 차은경 앞에서 읍소를 했던 것이에요. 뭐냐? 계엄의 정당성을 설명했고 구속의 부당성을 이야기했습니다. 45분간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얘기를 했던 것이에요. 그러나 15자를 가지고 영장 발부하니까 청년들은 분노가 극에 달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뜻이죠. 아직도 그 100여 명 청년들이 지금 그 교도소에 있습니다. 이거 빨리 나와야 되는데 정말 대한민국이 거꾸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거꾸로. 그런데 서부지법 사태에 대해서 전광훈 목사님이 선동을 해가지고 그 청년들이 이러한 일을 했다, 그렇게 이제 몰아가고 있는데 전광훈 목사님은 선동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차은경이가 15자 그 단어를 가지고 현직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순간 그 청년들 마음속에 여러분과 저와 같은 나이가 든 사람도 예이 죽일 인간이다 그럴 텐데 청년들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아니요. 자, 그러면 전광훈 목사님한테 뭐라는가 하면 가스라이팅을 했다고 그래요. 가스라이팅을. 여러분 정확히 그걸 알아두셔야 되는데 가스라이팅은 뭔가 하면 정상적인 사람인데 계속해서 부정적인 말을 주입시킴으로써 그 사람이 내가 잘못됐나? 이렇게 만드는 세뇌작용을 가스라이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상인 사람을 세뇌해서 비정상으로 만드는 것이 가스라이팅이에요. 전광훈 목사님의 광화문 연설은 그게 아니라 잠자고 있는 청년들의 애국심을 고취시켜 주신 것이죠. 그렇죠? 잠자고 있는 광화문 애국 동지 여러분들께 우리가 지금 이렇게 편안하게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라고 깨우쳐 준 말씀이죠. 부족한 우리들을 깨우쳐서
바르게 만든 것이죠. 가스라이팅하고는 정반대가 되는 것이에요. 또 설교 말씀을 통해 가지고 신자들에게 부족한 믿음과 상태를 깨우쳐서 더 나은 상태로 만드시는 것이 뭡니까? 바로 교회에서의 설교가 되는 것이에요. 가스라이팅하고는 전혀 반대가 되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광훈 목사님을 뭐 가스라이팅을 했다고 몰아붙여가지고 광화문 총사령관을 어떻게 하든지 꺾어내려고 이재명 일당들이 발악을 하고 있지만 지금 검찰이나 경찰도요 도저히 건수가 안 되기 때문에 일 처리가 미뤄지고 있는 것이에요. 아무리 자기네들이 이렇게 봐도 저렇게 봐도 안 되기 때문에 예컨대 자기네들이 그 행동을 취하고 있지 못하는데 기소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구속 기소를 할 거냐 말 거냐 갖다가 본인들도 일말의 양심이기 때문에 못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예컨대 우리 광화문 애국성도들이 이재명이가 하도 잘못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함께 모여서 기도해야 될 것이고 우리는 모여서 우리의 정직한 목소리를 함께 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광훈 목사님이 부당하게 구속 기소되지 않도록 우리가 모두가 함께 노력을 해야 될 것이다. 맞지요? 겨 아니요? 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야, 참 사람은 오래 살아야 돼, 그죠? 김학성 교수님 입에서 기어 이게 나오리라고 상상을 못했습니다. 자, 여러분 멋진 연설을 하신 우리 김학성 교수님께 뜨거운 함성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내가 장담하건대 대한민국에서 법을 이렇게 알기 쉽게 설명할 사람은 김학성 교수님 한 사람밖에 없어요. 기양기야! 이것이 약간 중독성이 있어요. 자, 그래서 충청도 버전으로 구호를 외칠 텐데 잘 들으셔야 돼요. 제가 이재명은 감옥으로 이르면 여러분들은 갈겨 안 갈겨 이렇게 하면 돼요. 요 4분의 4박자 잘 맞춰야 돼. 갈겨 안 갈겨 이렇게 돼. 시작. 천재들이네. 이 박자가 어려운데. 자,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재명은 감옥으로! 이재명은 감옥으로! 김현지도 감옥으로! 이재명은 감옥으로! 100점. 김학성 교수님의 연설을 여러분들이 다 이해를 했기 때문에 제가 특별히 여러분들이 혜택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내년에 전부 사법고시를 일단 다 치세요. 저를 치라니까. 지금은 사법고시가 폐지가 됐지만 아마 올해 안에 이재명 시대가 끝나면 자유통일당에서 손모시가 아마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내가 저번에는 내가 아름다운 양보를 했는데 이 새끼들 하는 나라 꼬라지보에 꼬라지가 안 돼서 나가야 되겠어 이제. 여러분들을 전부 판금새로 새로 만들어야 되는 거야 이 나라가. 맞죠? 반드시 내년에 시험을 치시고 근데 또 법만 가지고 하게 되면 떨어질 가능성이 있어. 약간 상식이 필요한데 상식 중에도 빨개의 상식이 좀 있어야 돼요. 나라를 도대체 어떤 새끼들이 말아쳐먹는지, 대한민국 헌법을 어떤 놈들이 갈가쳐먹는지, 상금 분리만 어떤 놈이 파탄내는지, 우리 국민들을 괴롭게 하는 놈은 어떤 놈인지, 종북 좌파는 어떤 새끼고 주사파는 뭔지, 간첩은 도대체 대한민국 얼마나 많은지, 이놈의 새끼들을 때려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대한민국 빨갱이 특급 사길수 이동우 교수를 모시겠습니다. 외쳐!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이동호입니다. 아닙니다. 예, 여러분,
어떠십니까? 김학성 장로님 참 설명 잘하시죠? 여러분, 우리는 12월 3일 작년 비상계엄이 선포되면서부터 우리는 전국을 돌면서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통치권이고 내란 내자도 꺼내지 말라고 외쳤습니다. 그때 한때 12월 첫째 주, 둘째 주에요. 여론조사가 윤 대통령 지지도가 11%까지 떨어졌어요. 그러나 우리가 매주 토요일 날 집회하고 전국을 도니까 국민들이 깨어났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2월 달에는 윤 대통령의 지지도가 51%를 넘어섰습니다. 만약에 국민이 지난 계엄 상황세 탄핵 재판 때 우리와 함께 싸웠더라면 우리는 이 지옥을 겪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1년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들의 이야기가 국회에서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지난 12월 8일 드디어 눈치 보던 많은 헌법학자들이 우리 김학성 교수 빼고는 전부 눈치 봤는데 이제 국회에 나와서 증언했습니다. 장영수 교수 얘기는 이 국회의원총회에 나와서 내란 내자도 꺼내지 말라 그랬어요. 이재명 정권의 가장 큰 정당성이 계엄을 내라로 몰아서 자신들의 집권의 정당성을 찾았었는데 이제 그 뿌리가 흔들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투쟁이 드디어 윤석열 정권을 무너뜨릴 목점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윤석열의 계엄은 정당했고 내란이 아니라는 그 이야기가 이제 우리에게 뿐만 아니라 국민들에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다음 넘겨봐 주십시오. 장영수 교수가 내란은 없다 했습니다. 넘겨봐 주십시오. 내란을 없었다는 얘기는 이런 얘기입니다. 우선 내란에는 우리 김학성 장로 계시지만 저도 이제 내년에는 좀 변호사 시험 봐야겠어요. 헌법 하도 공부해가지고 내란제 공부했습니다. 우선 내란제는 두 가지 구성 요건이 있는데 번데기 앞에서 제가 주름 좀 잡겠습니다. 첫 번째, 영토를 장기간 점령해야 됩니다. 여러분, 영토 점령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그 영토도요, 한 도시 전체를 장악해야 돼요. 두 번째, 헌법기관을 아예 장기적으로 점령해서 헌법기관을 한 달 이상 아예 운영을 못하도록 해야 돼요. 여러분, 국회 운영 못하도록 했습니까? 그래서 장영수 교수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나마 좀 봐주려면 두 가지다. 하나는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 했나? 그 다음에 여당과 야당 대표를 잡으라고 했나? 라는 것을 있다면 그나마 국헌 문란에 약간은 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넘겨봐 주십시오. 확인된 바가 없습니다. 다음 넘겨봐 주십시오. 첫 번째, 국회의원 끌어내라 했던 것, 여러분 제가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 우리 주변들에게 꼭 알리셔야, 여러분만 오면 알면 안 돼. 곽종근 누굽니까? 특수전 사령관입니다. 이 친구 거짓말했습니다. 다음 넘겨봐 주십시오. 곽종근은 윤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다시 말하면 12월 4일입니다. 12시, 그러니까 00시 20분쯤에 윤 대통령 지시를 받고 의원을 끌어내라고 했다고 증언했습니다. 다음 넘겨봐 주십시오. 이게 당시 계엄군이 국회에 들어온 게 이 12월 3일 11시 48분부터 그 다음날 1시 18분까지인데 0시 22분에 계엄군을 국회에 진입시켰습니다. 그리고 곽종근이 24분에 일공수 여단장에게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헌재에서 뭘 했냐면 윤석열 대통령이 0시 20분에 자기에게 전화가 와서 그 전화 지시를 받고 윤 대통령이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고 자기는 부하 여단장에게 지시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거짓말에서 뭐냐면 비화폰, 다시 말하면 암호로 하는, 그러니까
통화 내용이 공개되지 도청당하지 않는 비화폰의 기록이 이번에 그것이 공개됐어요. 넘겨봐 주십시오. 대통령이 곽종근하고 통화한 건 0시 31분입니다. 그러면은 곽종근은 헌재에서 뭐라 그랬냐면은 0시 20분, 20분에 통화하고 24분에 지시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대통령은 11분 후입니다. 귀신이 고칼로로 아닙니까? 이 이야기는 뭐냐면 곽종근은 자기가 지시해놓고 대통령한테 뒤집어 씌운 겁니다, 여러분. 넘겨봐 주시죠. 이게 지금 통화 목록입니다. 대통령은 몇 시에 통화했냐면 12월 4일 0시 31분입니다. 다음 넘겨봐 주십시오. 그러니까 0시 20분에는 대통령은 곽종근하고 통화한 사실이 없어요. 이게 지금 재판 중에 밝혀진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곽종근은 뭐라 그랬습니까? 대통령이 지시해서 자기가 부하에게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했다잖아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안에 우리가 지금 확인해 보니까 국회 안에 민주노총 금속노조원들이 4,000명이 들어와 있었어요. 그러면 국회 본청에 창문을 깨고 들어간 사람이 16명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저도 공수부대 출신이지만 16명이 4,000명을 어떻게 끌어냅니까? 그 다음에요, 4,000명뿐만 아니라 그 안에 국회의원들 보좌관 한 명당요 보통 10명씩 있습니다. 그러면 국회의원 300명이면요 약 3,000명. 그럼 국회 주변에 7,000명 정도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걸 16명이 어떻게 끄집어내요? 거짓말이었다는 게 이번에 드러난 것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국회의원 끌어냈다는 건 거짓말이고 다음 넘겨봐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결론을 보면 곽종근이 일공수 여단장에게 0시 24분 의원을 끌어내라고 지시해놓고 이거를 대통령에게 뒤집어 씌운 것입니다. 그러면 곽종근에게 대통령에게 뒤집어 씌우라고 교사한 놈 그놈이 내란 주범입니다, 여러분. 다음 넘겨봐 주십시오. 그 다음에 하나는 의원들 당대표를 체포하라는 지시가 있었다는 겁니다. 새칭 홍장원 메모입니다. 넘겨봐 주십시오. 홍장원 메모. 예, 다음요. 이게 지금 1차 메모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글씨라고 볼 수 있나요? 처음에 홍장원은요 자기가 어두운 데서 써서 이렇게 지렁이처럼 썼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재판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자기가 인터넷에서 다운받은 거라고 했어요. 가짜란 얘기죠. 이걸 받아가지고 보좌관이 베껴 썼고 그 다음에 그걸 없애서 다시 보좌관 기록에 의해서 썼고 그 다음에 거기가 자기가 가필했다고 그랬어요. 넘겨봐 주시죠. 이게 지금 세층 메모입니다. 여기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여당 대표, 야당 대표와 그 다음에 맨 밑에 나오는 것 중에 1차, 2차 검거 후에 방첩사 구금시설에 구금하라는 말이 지금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럼 이걸 좀 넘겨보죠. 다음요. 우선 홍장원이 거짓말했습니다. 첫 번째 자기가 뭐라 그랬습니까? 자기가 어두운 데서 그 명단을 받아 써서 지렁이처럼 썼다 그랬잖아요. 한번 넘겨보죠. 그 시절에 그 시간에 자기는 집무실에서 있었습니다. 자, 넘겨봐 주십시오. 이게 지금 본청을 자기는 맨 처음에 통화할 때가 안에 있었다 했는데 자기는 밖에 나가고 있었고요. 다음 넘겨봐 주십시오. 이게 58분에 문재인 통화를 했다는 거거든요. 자기는 국정원장 공간 바깥에서 다시 말하면 어두운 데서 있어서 지렁이처럼 썼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국정원의 이 CCTV가 이야기 다음 넘겨봐 주십시오. 이 시간에 걔는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그러면 여인영하고 명단을 받아 쓴다는 그 자기 증언대로 그 시간에 자기는 어두운 데 있어서 저렇게 지렁이처럼 썼다 했는데 그 시간에 자기는 사무실에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은 이 친구가 나중에 이 CCTV가 나오니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거짓말로 뭐랬냐면
이 CCTV에는 시간의 오차가 있다. 그런데요, 이 국정원 거는 그 GPS랑 동일화시켜서 시간 오차가 없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다음 넘겨봐 주십시오. 그 다음에 홍장원 메모의 가장 중요한 게 아까 제가 뭐라 했습니까? 1차, 2차 검거 후에 방첩사 시절에 구금하라는 겁니다. 이게 그러면은 여야당 대표를 지금 체포해서 구금하라는 거니까 이게 국헌문란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넘겨봐 주십시오. 여기가 지금 오른쪽에 있는 건 대진문서감정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국가수사,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 30년 지문감정만 그러니까 필적감정만 한 사람이 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저기에 가필된 글자가 박선원 글자와 대조해 봤습니다. 그랬더만 이 가필된 거는 박선원의 글자라는 게 지금 대진문서감정원의 감정 결과예요. 그러면은 이번에 이 대통령을 내란으로 몬 주범이 누구란 말입니까? 박선원이라는 얘기입니다. 다음 넘겨봐 주십시오. 이게 지금 이 홍장원 메모지 글자하고 옆에 있는 박선원 메모의 글자를 두 개가 비교한 겁니다. 박선원이가요, 자기는 필적 감정을 10번이고 100번이고 하겠다 해놓고 아직까지 안 하고 있어요. 왜 안 하는 겁니까? 자기 글씨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음 넘겨봐 주십시오. 그래서 저는 박선원과 홍장원이 내란 조작의 주범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제 의견에 동의하지 않으십니까? 다음 넘겨봐 주시죠. 홍장원하고 박선원이요, 카톡 대화를 2차례 했어요. 그럼 저는 카톡 대화뿐만 아니라 이미 상당 기간 홍장원은 이 박선원과 지시를 받은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넘겨봐 주시죠. 홍장원은요, 박선원이 국정원 1차장 할 때 그 밑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박선원에게 인사청탁을 하고 박선원의 은혜를 입은 놈입니다. 그럼 홍장원이 누구 사람이란 얘기입니까? 박선원이 심어놓은 간첩이란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홍장원이 여기저기 하다가 그 메모를 조작한 것입니다. 다음 넘겨봐. 예, 다음요. 이거 말고 또 있는데, 예. 최근에 김현지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목사님이 아시다시피 애지중지 현지, 예? 김현지에 대해서 그가 어느 초등학교, 어느 중학교, 어느 고등학교를 나왔는지를 확인하면, 예? 그에게 1억을 상금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김현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얘기가 없습니다. 물론 어떤 변호사가, 여상원 변호사가 자객원 제보로 이 초등학교 때하고 고등학교 때 앨범이 나왔다 했지만 아직 진위 여부가 확인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이런 겁니다. 이 지금 김현지가 어떤 사람이냐면, 저는 제가 추측컨대 김현지가 이 성남 시민의 모임에 있을 때 사무국장인데요, 그때 자기 명의로 자기 조직원들에 보낸 문서가 있습니다. 문서가 있어요. 그 문서에 보면 북한의 지령문과 똑같은 내용을 성남 시민의 모임들에게 내렸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김현지는 북한의 지령을 수행한 자란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성남 시민의 모임의 당시 대표가 누구냐? 이재명입니다. 그러면 김현지와 이재명은 누굽니까? 북한의 지령을 수행할 사람들이란 얘기입니다. 그리고 당시에 성남시를 장악한 간첩 두목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석기입니다. 저는 제가 보기에는 이재명과 김현재는 이석기 간첩의 지령을 수행했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지금 저는 김현지가 왜 아직도 드러나지 않느냐? 김현지는 이석기의 지령을 받고 여전히 이재명에게 붙어서 이재명 상전 노릇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정광훈 목사님이 대한민국의 간첩이 장악되어 있다 그랬습니다.
그때 다들 아마 여러분께서 이렇게 생각하셨을 것입니다. 목사님이 좀 과장이 좀 심하시구나. 근데 지금 여러분 보니까 어떻습니까? 공무원들 국정원도 장악돼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언론은 아예 지금 민주노총이 완전히 장악했잖아요. 지금 대한민국 어디 하나 성한 데가 있습니까? 오로지 하나, 이 광화문만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힘내십시오. 저들의 거짓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통일교 가지고 보수당을 무너뜨리고 있는데 이제 통일교가 자기들이 통일교 본산이라는 것을 모든 것이 증거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저들의 내란의 조작이 국민들이 알아가는 이상, 그리고 저들이 통일교 로비의 주범이라는 것을 알아가는 이상, 이재명의 정권의 끝날은 우리 앞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2019년도에 저 무도한 문재인 정권을 무너뜨렸습니다. 이제 2025년, 2026년에 이재명 정권을 기필코 무너뜨릴 것입니다. 여러분. 함께 외쳐보겠습니다. 이재명을 감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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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승리의 그날 함께 가겠습니다. 와우! 이동호 교수를 국정원장과 검찰총장에 임명합니다. 김현지, 어지간하면 자수해. 이동호 교수가 옛날이라 하지 말고 한때 너희들 두목이었어. 네 발끝부터 대가리 끝까지 다 알고 있다고. 불기 전에 자수하라고! 자, 이번에는 아마 정가원 목사님에 대한 비판, 좋아하시는 분 여러 분 많을 텐데, 일찍이 유명한 시인인 송학 선생이 정강원 목사님에 대한 백서를 쓴 게 있는데 제가 한번 낭독해 드릴 테니까 이걸 들어보시고 더 이상 왈가왈부하자면 아시겠습니까? 그래 안 그래? 자, 속도를 약간 높일 테니까 직접 한번 들어보시고 가다가 중간에 가슴이 아프면 손수건을 내서 눈물을 닦으시기 바랍니다. 자, 제목은 똑바로 보랍니다. 더 이상 꼴값 들지 말라. 내란이라는 단어를 그만큼 가지고 놀았으면 이제 본래 자리로 갖다 놓아라. 실체도 없는 내란을 비상겸에 갖다 붙여 지난 1년 동안 마르고 닳도록 우려먹었으면 됐다. 내란몰이, 내란 프레임, 내란 가스라이팅에 지금 나라가 거들나게 생겼다고. 지금이야 탄핵 잔풍에 어진 백성들이 눈을 감아 그렇지 그 정도가 심해지면 눈을 뜰 것이야. 나라 꼴이 이게 뭔가? 애들 장난도 아니고 뒤죽박죽 엉망진창의 한숨만 나온다. 일찍이 젊은 신학자 디트리 보네프는 오늘날의 기독교인은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던졌다. 그는 교회는 악을 방관해서는 안 된다는 확고한 신념을 품고 레지스탕스 활동에 참여한다. 결국 히틀러 제거라는 치명적인 업무에 연루되어 젊은 나이에 죽임을 당했지만 그의 이름은 지금도 회자되고 있다. 보네프의 헌신과 죽음은 오늘날까지도 책임있는 신앙의 대표적 사례로 기억되지만 지금 대한민국의 기독교는 보네프가 보여준 책임있는 신앙은 실종돼 버렸다. 시대와 국가를 넘어서 신앙의 본질을 묻는 깊은 눌림이 사라진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이다. 보네프 목사는 히틀러를 향해 미친 자에게 운전대를 맡길 수 없다는 유명한 말을 남겼다. 그 말을 기억하는 기독교인은 많을 것이다. 그러나 교회는 악을 방관해서는 안 된다는 이 무릎에 양심의 답을 할 기독교인은 몇이나 될까? 만약 보네프 목사가 살아 오늘날 대한민국을 본다면 통곡하지 않겠는가? 생각만 해도 얼굴이 화끈거린다. 양심이 부끄러워 눈을 뜨지 못하겠다. 그런데 세상은 다르다. 뻔뻔한 종교인들이 판치고 있다.
종교를 통틀어 목사라는 사람이, 신부라는 사람이, 수녀라는 사람이, 선임이라는 사람들이 공산화의 피를 빨고 있지 않는가? 겨우 한 사람 정강호 목사만 가가문 집회 대형 현수막에 보네포 정신을 걸어놓고 아까 싸우고 있다. 3번의 투옥, 수십 번의 수사 재판, 온갖 핍박과 업무, 심지어 생명의 위협까지 받고 있다. 어디 그뿐이라 좌파 언론들의 인신공격과 고소고발, 온갖 가짜뉴스 살포, 요즘은 없는 죄도 만들어 가족들까지 위협하고 있다. 정강호 목사는 남을 해코지할 성품도 아니다. 추운 겨울 추위에 벌벌 떠는 노숙자에게 외투를 벗어주고 돈까지 주어주는 사람이다. 폭력을 모르는 목회자다. 나쁜 짓을 교사할 사람도 아닌데 또 경찰이 엮으려고 한다. 더러운 인간들이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정강호 목사를 비난할 자격이 있는 사람은 그 자신뿐이다. 그는 끝없이 묻고 있다. 대한민국을 이대로 두어도 되는가를. 그는 끈질기게 싸우고 있다. 악을 방관하는 교회가 회개하고 나서기를. 그는 울부짖고 있다. 미친 자에게 운전대를 맡겨서는 안 된다고. 그는 통탄하고 있다. 기독교가 국가와 민족이라는 이름 아래 정치와 권력의 종속물이 되어가고 있음을. 그는 혼자 눈물을 흘린다.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르는 삶이 희미해진 이 나라의 운명을 붙잡고 교회 안에서 설교만 하면 저 많은 고통과 비난과 협박은 사라질 것인데 왜 5,300만 국민을 구하는 심정으로 모든 것을 건 목회자로 살아가는 것일까? 이 고난의 여정은 자신이 선택한 길이지만 자칫 자신의 모든 것을 앗아갈 위기가 올 수도 있는데 그래서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누구나 할 수 있는 것 또한 아닐 것이다. 송악을 한다. 수없이 바라봤기에 끝이 아닌 진심을 알고 있다. 깡이 있어 보이지만 눈물이 많다. 감옥이 두렵지 않다지만 기도로서 이겨낸다. 불의를 보면 맞서 싸우고 뒤에서보다는 앞장서 싸운다. 불쌍한 자, 고통받는 자, 힘들어하는 자들에게 선뜻 손을 내민다. 퍼주기를 좋아하고 대화하기를 좋아한다. 여전히 동심 같은 하얀 마음에는 단 한 줄의 낙서조차도 없다. 보네포는 유대인을 구하고자 레지탕스를 자처했지만 보네포는 히틀러를 제거하기 위해 총을 들었지만 정강호 목사는 5,300만 국민들을 계몽하기 위해서 마이크를 들었고 대한민국 공산을 막아내기 위해서 1,000만 국민을 강령으로 불러내고 있다. 그에겐 큼지막한 교회도 있다. 수십만 성도도 있다. 교회가 악을 방관해도 된다면 그는 강장이 아닌 교회에서만 떵떵거리며 목회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이 인도하심에 따라가고 있음이 분명하다. 성령과 함께하는 삶이기에 견딜 수 없는 모멸감과 핍박까지도 다 받아들여 기도로 녹여낸다. 누구든 할 수 있으면 해보라. 장탄건대 그 어디에도 정강호 목사의 사역을 감당할 자는 없도다. 있다면 나와보라. 10년을 찾았지만 여전히 못 찾고 있다. 남의 삶을 비판하기는 쉽겠지만 그렇게 살기는 어려울 것이다. 상처낸 도끼는 잊을 수 있겠지만 상처난 나무는 기억을 한다고 했다. 송악의 고백은 정강호 목사를 자랑하라는 게 아니다. 적어도 기독교인들은 정강호 목사를 향해 돌을 던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송악은 지금 시대와 국가를 넘어서 신앙의 본질을 묻고 답하는 것이다. 그는 오늘 또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내란이 아니라는 진실을 붙잡고 있다. 5,300만 국민이여 850만 해외 동포여 당신은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 두 눈을 크게 뜨고 보시라. 5,300만 국민을 태운 대한민국어가 청결 낭떠러지로 질주하고 있음을 안 보이는가? 예수께서 가라시되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시더라. 박수! 2절까지 3절까지 있는데 2절 3절은 나중에 송악 책을 통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아니 제가 누구를 평가하고 이럴 계제는 안 되지만 바로 옆에 붙어서 목사님의 숨소리, 목사님의 동작, 목사님의 진심과 끝이 아닌 속의 마음을 들여다봤을 때 하나님이 우리 앞에 이런 지도자를 세워주지 않았으면 대한민국은 이미 문재인증 같은 끝장났던 겁니다. 이거 그렇지 않습니까? 기약이요.
기양교. 진짜 우리 집 사람도 충청도인데. 자, 그래서 이번에는 강한 버전으로 다시 갑니다. 애지중지 누군지 알죠? 애지중지 찌째명 누군지 알아요? 그러면 내가 애지중지 찌째명 이러면 여러분들은 구석 이렇게 딱 발자를 맞춰야 돼요. 아까 너무 잘하더라고. 자, 뒤에만 해봅니다. 자, 애지중지 찌째명. 구석을 싫어하나 보다. 애지중지 찌째명. 오케이. 자, 5번만 가고 나면 아마 대한민국에서 찬양을 제일 잘하신 분이 올라올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소리를 질러줘야 되는 거예요. 갑니다. 애지중지 찌째명. 애지중지 찌째명. 애지중지 찌째명. 애지중지 찌째명. 애지중지 찌째명. 충청도민과 대전 시민, 아마 여러분들의 목소리가 12월이 가기 전에 방금 호명된 이 두 사람을 윤석열 대통령과 바꿔치기를 하리라 생각을 합니다.